하락장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장기 보유하지 않을 주식들을 다 매도했어요. 80%가 4개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장기 보유할 것만 좀 가져가고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사실 또 증시가 V자로 반등을 해서 네. 또 계속해서 시장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또 좋은 수익을 안겨줬어요. 자, 그러다가 바로 작년 12월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살펴보면 S&P 500 기준으로는 한 5%에서 6% 정도 네, 아직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11% 이상 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신 스토리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락장에 뭔가 지수가 내려오거나 주가가 내려왔을 때 네. 무언가를 사셨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보면은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네. 그런 매매일지도 작성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번 하락장에 뭔가 새로 산 종목이라든지 뭐 추가 매수한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이 하락장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장기 보유하지 않을 주식들을 다 매도했어요. 아, 진짜요? 예, 작년 11월, 12월에 사실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엄청 화랑이었고, 저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랑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오르니까, 이거 조금 불안한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년 분명히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했어요. 정리하면서 이제 장기 보유할 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팔아서 이제 현금화 시켜놓고 그 현금화한 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기 주식들을 더 채워 넣었죠. 예, 더 채워 넣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조정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 매수를 계속했던 건 애플이었어요.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그 중요한 주식 중에 제일 포션이 적어서 좀 이 포션을 더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밖에 없었고, 애플이 그렇게 포션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랬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을 많이 주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이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애플을 샀고, 애플은 계속 이제 좋은 이슈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3월 9일에도 애플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 관련한 이벤트가 있었고, 해당 이벤트를 봤을 때 이제 애플이 그 스마트폰의 최강자에서 반도체 최강자로서 이제 입지를 다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뭐 퀄컴이랑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AP 관련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또 PC 프로세서 관련된 M1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애플을 사는 게 앞으로도 방향성이 괜찮네라는 확인들을 하는 거죠. 네. 확실히 보면은 이번 하락장에 네. 애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잘 네, 버티더라고요. 견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기회 줄 때 사야 된다, 애플 같은 거. 네. 왜냐면 평소에는 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안정적인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몇 종목 정도 투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종목 중에 한 80%가 4개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어느 정도 집중 투자하시는 그런 집중해서, 왜냐면 올해 들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투자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11월에 그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한 다음부터는 올해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 변동성도 커지고 그런 만큼 이제 장기 보유할 것만 좀 가져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4개의 종목에 딱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약간 좀 섹터별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 섹터는 아니고 그 4개 종목에 제가 이름을 붙인 건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공격하는 녀석과 수비하는 녀석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 이렇게 나눠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채워놨고, 공격수라 하면 변동성은 크지만 성장성도 크고 동시에 이제 주도주,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라고 생각해서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저는 이제 공격수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는 우량한 주식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고, 하지만 우량하기 때문에 배당금까지 주는. 그래서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기준엔 수비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딱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요 4개의 비중 중에 조금 애플이 제일 적었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공격수다, 수비수다라고 한다면 업종이 다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기술주. 전부 다 IT죠.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약간 공격수.
네. 그다음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비수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뭐 사실 실제로 그렇긴 하죠.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맞아요. 나스닥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적긴 하거든요. 적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파고들어서 네. 공격수 비중이 높은지 수비수 비중이 높은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고 공격수가 조금 더 많아요. 한 45%? 네, 40% 조금 넘죠.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애플을 넣고 있는 거고 제 기준에는 그 네 가지 모두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종목들이고 사실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지금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들여다보지를 잘 않아요. 예. 뭐 안 좋은데 이거는 뭐 제가 잘못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 매크로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좀 뭐 이렇게 도도 편안한 애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놨었던 거죠. 예. 지금 사실 시장이 상당히 어지럽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도 나고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근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반응하기로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초반에 빠지다가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이 일로 인해서 인플레가 훨씬 더 심해질 거면 연준이 훨씬 더 긴축을 할 것이고 이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또 최근에 미국 그런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잘 꾸린다라고 한다면은 한 길게 본다면은 확실히 좀 수익을 안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주식들이었어요. 예. 네 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느 정도 분석도 끝났고, 그리고 뭐 누구나 아는 좋은 주식이고, 그리고 저는 약간 흐름만 봐요. 이제 애플에 뭐 3월 9일 행사가 있었던 것, 뭐 이런 거,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뭐 행사가 있고, 테슬라도 뭐 요즘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든지, 그런 이제 주요 이제 이 기업들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잘 해 나가고 있는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매크로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막 다 떠나보낸다? 저는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남아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기업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믿음과 신뢰에 따라서 그 실적 발표나 이런 큰 이벤트들 발표가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만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애플은 뭐 워낙 큰 주식이니까 그렇다 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업종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설계를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퀄컴도 설계를 하는 업체고 AMD도 그런 업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굳이 그 엔비디아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너무 자명하죠. GPU 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크니까 그런 거고요. 엔비디아는 사실 그 거의 80% 이상 아마 GPU 쪽에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GPU 관련한 사업들이 그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예전에 CPU를 많이 썼지만 지금 GPU를 쓰고 이제 지금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서는 GPU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큰 테마들이 되고 있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랄지 뭐 5랄지 뭐 이런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산업의 확장성이 너무 이제 가시적인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안에서 또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전기차 대격변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존에 보여줬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테슬라를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 배경은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 테슬라는 사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큰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겸비한 아주 우수한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했어요. 그 테슬라를 남들보다 사실 조금 늦게 투자했어요.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렇게 개화가 보이긴 했지만, 전 사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그 캐릭터적인 성격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2018년도에도 다들 막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약간 조금 너무 독특한 행동들을 하시니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에 2020년도에 왔을 때 거의 주가가 열 몇 배씩 상승한 걸 보고 내가 분명히 놓친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되게 늦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2020년도 이때 공부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오토파일럿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제일 강렬했어요. 일단 빅데이터가 지금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되게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고 있었죠. 뭐 자율주행 그 기술을 계속 증진시키고 있는 면도 그렇고 그거를 뭐 보험이나 특별 사업들에 계속 연동시키고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되게 큰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되게 우수한 기업이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전기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이나 이런 면에서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 배터리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건 이제 기술력이죠. 왜냐면 업력이 오래돼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사업도 마찬가지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 절대적인 차이는 사실 저는 견고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또 팬덤도 있죠. 이런 세 가지가 잘 합쳐졌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뭐 한 900불까지 치고 나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 한 3월, 5월에 기회를 줬죠. 한 500불, 600불 정도 이렇게 네. 기회를 줬을 때 그때 얼른 들어가서 사고 싶었던 만큼 샀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점을 상당히 잘 잡으시네요. 근데 왜냐면 네. 그때도 사실 앨런 머스크가 약간 조금 독특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회가 있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되게 좋은 시그널로 보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때도 뭐 비트코인이랑 도지코인 이런 거에서 맞아요. 트위터에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2018년에 제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때 2018년도에 막 뭐 상장 폐지시킬 거야. 뭐 이런 거를 막 트위터에 올리시고 그리고 뭐 기행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막 이렇게 대마초도 가서 막 피시고 막 이러면서 여러 기행들을 막 하셔서 그땐 제가 이제 그 기행들에 가려서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그냥 그분의 뭐라 그럴까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거는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막 뭐 안 좋게 얘기할 때 저는 이거 땡큐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기업들은 상당 기간 계속해서 보유하실 생각이고 네. 혹시 그러면 뭐 매도 계획은 세우셨나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매도를 하겠다. 저는 그 기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이제 독점성이랑 확장성이에요. 그 독점력을 잃거나 아니면 이 산업 자체의 확장성이 조금 이제 염려가 된다 싶으면 팔 것 같은데 사실 아직 그런 시그널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산업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다른 시그널이 익혀진다면 아마 매도를 하겠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적 발표랄지 아니면은 해당 기업들의 그런 이렇게 뭐 신제품 발표 같은 걸 할 때 계속 챙겨보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예. 확실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할 때나 뭐 분기 보고서를 낼 때 뭐 현재 상황, 그다음에 향후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를 해주고 네.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충분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해당 그 이벤트가 있고 나면 보고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읽을 만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찾아서 읽으면 네, 좋죠. 네. 상대적으로 사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평온해 보이세요. 예.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잘 안 보고. 왜냐하면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볼 게 없어요. 예. 주식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그 주식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만 좀 챙겨보고 있어서 그래서 뭐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지 않을까. 예. 하지만 이제 시장 흐름들은 쭉 보죠. 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지금 심리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가 뭔가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또 감정 노동을 최대한 그런 줄이는 그런 조건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종목을 압축을 하고 최대한 좀 안 보는 게 답일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제가 종목을 압축하고 안 볼 수 있는 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 네. 종목에 대한 이해도 있고 뭘 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독점성을 확보하고 있고 확장성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고 아마 이제 저도 주식을 샀을 때 불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잘 모르는 주식이면 오래 못 갖고 있겠더라고요. 금방금방 팔게 돼요. 왜냐면은 좀 떨어지면 모르겠다 하고 팔고 좀 오르면 좀 가져야 되나 하고서 팔고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드시다면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열어보시고 해당 종목들이 왜 불안하고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해보시고 나랑 안 맞는다 이거 계속 불안하다 싶으면은 좀 그건 팔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본인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불안한 종목들은 쳐내고 그 내가 안 불안할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예, 악재도 다 호재로 반영하고 다 좋은 뉴스라고 하고 그렇죠. 다 그냥 좋은 종목 같고. 네네. 근데 확실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딱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정말 가져갈 종목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이 명확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이 결단력이 또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결단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포트폴리오를 달리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주식 투자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조언, 참고할 만한 얘기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40에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했고, 제가 무슨 뭐 IT나 뭐 이런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경영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이런 뭐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학습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업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투자 대가들의 책들을 좀 꾸준하게 읽으면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왜냐면 주식시장은 S&P 지수를 봐도 이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면밀하게 열어서 크게 보시면 물결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결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제가 테슬라를 좀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기가 준비가 됐고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됐다면 언제든지 전 주식시장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긴 하지만 정말 말씀처럼 면밀히 살펴보면 중간에 굴곡이 상당히 많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사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급해하지 말라. 언젠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 해놓아야지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또 최근 출간하신 책 참고하시고, 또 블로그에 매매일지 쓰시잖아요. 네. 언제 파는지, 언제 또 뭘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희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